예, 이제 그럼 지금부터 제 3회 이거 뭐죠? 락, 그, 그 3회 락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대학교 김기봉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그 제목이 제목이 뭐죠? 무전공 모집 시대 교양 교육의 방향. 여기 그게 없네요. 제목이. 네. 무전공 자유전공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이 오늘 그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테이프 연수를 하다가 이제 그 시간 중간에 이게 인터넷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교육부에서 그 내년 대학 입시 계획을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의대 정원이 아마 내년에 1,500명 가까이 증원되고 내년 수도권 대학하고 국립대학에서만 모집 정원의 28.6%를 무조건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많은 대학에서 이제 아마 거의 교양대학 내 자유전공 내지 무전공 학부가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엄청난 아마 유사일에 아마 한국 대학사에서 이렇게 크게 변하는 상황, 입시 요강이나 아니면 전공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양교육이 뭐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여기에 대한 도전에 대한 능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세미나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색 내지는 한번 전략과 전술을 오늘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요,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verything, Nothing, Anything. 자유전공은 Everything 전공이거든요. 모든 전공을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무전공은 Nothing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전공하고 무전공은 Everything과 Nothing을 이 사이에 같이 갖다 놓은 모순이죠. 그럼 Everything과 Nothing 사이가 뭐가 있냐면 Any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전공과 무전공은 심연이죠. 이 틈새, 다리가 되는 애니싱의 교육이 저는 교양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경기대 자유전공학부 계획안을 봤어요. 얼마 전에 교무회 이제 자료를 보니까 자유전공을 정말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뭐 일종의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자유전공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전공의 자유로운 선택이래요. 그러니까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자유전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ything은 없어지고요. everything과 nothing의 양극화가 돼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전공은 everything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기초학문은 nothing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비극이고 파국이거든요. 이 비극, 파국을 남는, 아마 하나의 틈새 내지는 기회가 방책국이고, 저는 전략과 전술이 교양교육 강화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과 무전공은 교양교육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디에 화장실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이런 문구를 보고, 야,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요. 하알라일의 명언인데요.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걸림돌,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자, 저는 이번 교양 세미나, 무전공, 자유전공에 대한 교양교육에 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걸림돌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을 디딤돌로 어떻게 하면은 딛고 넘어가느냐. 이걸 오늘 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한 게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학술 연구 분야 분류표 개정 TF가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자유전공을 좀 넣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찬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좌절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이거를 꺼려 하는지, 이게 왜 문제인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자유전공을 넣는다는 게. 그래도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뭐 제 주장을 여기서 하기보다는 저 정원석 선생님 얘기를 들을 건데 정원석 선생님의 저기 포스트 휴먼 학회 회장님이시거든요.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문제예요. 지금 생성형 AI 나오면서 이 특이점의 문제가 있거든요. 약한 인공지능이 알파고 같은 거죠. 이것이 정말 영어 허에 나오는 강한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 나올 하나의 전조지 않느냐, 하나의 이 전환점이 아니냐, 인공지능의 특이점이죠. 저는 교양도 마찬가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약한 교양으로 갈 거냐, 강한 교양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 선택의 조건이 자유전공과 무전공이라고 생각해요. 정원석 선생님 회장님이시니까 인공지능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에 대한 강한 교양으로 가실 건지 약한 교양으로 가실 건지 그 답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래서 만나 뵈서 반갑고, 아까 김기용 교수님 말씀대로 아주 오늘 중요한 이런 그 내용의 발표를 우리 정은수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참여 인원이 신청이 아마 135명으로 많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이그락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월 22일 날 우리 동의대학 윤혜경 교수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중계 학술대회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원석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기봉 교수님께서 저에게 발표 주제를 던져주시면서도 저에게 아주 엄청난 도전을 주셨는데 발표에 앞서가지고 또 이런 엄청난 숙제를 던져주시면 제가 기가 죽어서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뒤를 살리려고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아,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소속 교수이면서 또 교양교육연구소 소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기봉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 발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교양교육하고 자유전공이 어떤 관계에 있을지 또 어떻게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은 있습니다만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가능한 한 좀 객관적인 선에서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 주장은 많이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요, 대체로 이제 이미 뭐 선생님들이 잘 아시지만 이제 무진공 모집 상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유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온 방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뭐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어떤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아직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유전공을 운영해온 방식을 가지고 봤을 때 앞으로 교양교육이 처하게 될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몇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발표 나왔다고 하니 뭐 어떻게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거의 뭐 4년제 대학에 154곳 정도에서 25%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니 이제 4명 중 1명은 무전공으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학교들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소속돼 있는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하고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하고 또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 그야말로 목을 대는 대학들하고 경우들이 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했고 일단 전체적인 틀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럴까 그냥 생각해 볼 거리들을 제공한다. 혹은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아이디어 정도 제공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광운대, 경기대, 그다음에 서강대, 동국대, 성균관대 쭉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조금 학교 자체의 정책적인 의지가 강하게 개입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광운대나 경기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밭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학교 운영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뭔가 이런 그 정책들을 들고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연세대라든가 그다음에 앞에 제가 조금 해놨습니다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 400명으로 가려고 하다가 160명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한양대, 연세대 이런 경우이죠. 그래서 이 그 무전공 모집이라고 하는 이 교육부의 정책이 이제 각 대학들마다 대학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상에 따라서 그 파급 영향과 초래하는 변화의 정도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또 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교양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영향도 매우 다를 수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강화 혹은 뒷받침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달에 대교협에서 총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여기 지금 그 아주 아주 그 재미난 현 시점에서 총장님들의 관심의 가장 영역 우선순위가 뭐냐? 그랬더니만은 23년, 24년 공이 재정 지원 사업 이제 물론 재정 지원 없이 갈 수도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니겠죠. 그다음엔 이제 신입생 충원 공이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고 하는 것이 24년에 이제 떠오르는데 이것은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그다음에 등록금 인상 이러는데 대체로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교육의 이제 퀄리티, 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경영 그죠? 여기에 총장님들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엔 또 이번에 뭐 의과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모집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입학 정원을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의과대학 선생님들의 어떤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과대학의 정원이 증원되는 이 현상을 봤을 때 앞으로 자유전공 모집은 제가 볼 때 뭐 큰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8% 선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아마 지금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힘듦 전,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상황, 또 인구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를 이렇게 일단 기본적 사실로 놓고 우리 논의를, 우리 고민들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유전공 혹은 뭐 무전공,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은 했을 때 지금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 예정이고 도입 예정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유전공을 혹은 무전공을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글자가 좀 적습니다만 살펴보시면은 학문의 편중, 전공의 쏠림 현상, 이렇게 그다음에 구성원 반발, 갈등 두 번째. 이건 뭐 이렇게 표현을 1과 2가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뭐 보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좁은 의미에서 문사철, 그러니까 철학, 역사, 어문계열 선생님들의 이를테면은 엄청난 반발이 존재한다. 그죠?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반발들이 이를테면은 국공립대학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재정과 관심 없는 대학에서는 통하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는 이런 반발들이 그렇게 뭐 사실 제가 뭐그이 자유전공학부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유전공학부에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경남대 철학과가 없어지고 그 다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유휴 입학 정원을 가지고 만든 게 자유전공학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이것은 훨씬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우리 김규봉 교수님께서 그 이제 던져주셨는데 부전공 모집은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학에 대한 어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대학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말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대학이 과연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학술의 전당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손동현 선생님께서 교양교육의 강화 그다음에 자유교육과 일반교육의 강화라는 이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냥 제가 소속돼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보면은 참 빠르게 직업교육 대학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뭐 지방 거점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지방 거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살려주겠다. 뭐 여러 가지 말 들으면 살려주겠다. 이런 건데 이 지방의 사립대학들에 대해 가지고는 너가 알아서 해라. 제가 받는 느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학에 대한 새로운 요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서는 어떤 전인교육과 이를테면은 그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교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그래도 공감해야 필요성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무전공 모집을 해서 그러면은 자유전공학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양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무전공 모집을 확대할 경우에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대학 내 교원의 구성에 교원 구성 배치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이 문제가 그 현실적이죠. 전체적으로 아까 그 김기봉 선생님 던져주신 강한 교양 개념, 이렇게 무전공 모집 확대됨으로써 교양의 영역이 확대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양 시수도 늘어날 것이고 한데 과연 교양 담당 교육원을
신규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 작년에 교육원에서 나온 자료 중에 현재 교양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내의 지위를 보니 상당수 전임이라고는 하나 비정년 트랙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강의 교수 혹은 뭐 강사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엄청난 시간에 이제 강의는 맡고 계시지만 학내의 지위는 정말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양교육의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사실은 교양 담당 교원 선생님들이 전임, 정년 트랙 전임으로 채용되는가 경우보다는 오히려 입학 모집 중지된 학과의 교수님들이 남는 시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교양교육에 오히려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됐을 때 교양교육은 사실은 교양교육의 어떤 질적 도약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결국 전공 기존의 그 학과라는 이름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인문학 관련된 전공 과목을 뭐라고 그럴까 약간의 방의정을 입혀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면서 교양교육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욱 기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이 두 가지 우려를 가지고 교양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함부로 말씀드린다면, 교양교육 기존에 담당하고 다른 쪽에서 그 강의를 하시던 혹은 있던 분들이 교양교육으로 들어오실 때는 교양교육과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 다양한 이 교수법이라든가 또 교양교육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교기원 차원이든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정보 제공이라든가 교육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그 무전공 선발이라고 했는데 무전공 선발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형 1 해서 완전 자율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광렬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자율은 쉽게 얘기하면은 1학년 때 뭐 문과든 이과든 이제 앞으로 그런 구별도 없겠죠. 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2학년 되면서 니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이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인문계열 혹은 뭐 자연계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모집해놓고 자연계열 안에서만 인문계열 안에서만 니네들 전공을 정해라 이런 것입니다. 자, 경남대 저들학교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은요, 2018년에 소위 이제 유형 2를 이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집은 이공계열 학생들만 모집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실제로 들어와 가지고 이공계열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인문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1년이 되면서 문과 이과 구별 안 하고 뽑고 문과 이과 구별 안 하고 니네들 어디든지 가라. 단 이를테면 군사학과라든가 정부 정책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뭐 간호학과 이런 데는 못 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임 교수가 4명이고 이렇게 이 자유전공학부로 입학 정원을 많이 뽑기 위해 가지고 겸임을 6월 1일부로 6명 발령을 냈습니다. 아마 그 2025년쯤 되면은 전임을 10명 정도 발령을 낼 텐데 그럼 신규 채용을 하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모집 중지된 학과 선생님들이 여기로 오실 것이다. 근데 여기 진짜 이분들이 자유전공에 대한 깊은 모성 생각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만 저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자유전공학부가 독자적으로 무슨 강좌를 해놨나? 1학기 때 주제 탐구 세미나, 창의융합 세미나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은 자유전공학부가 개설한 전공 강의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냥 오리엔테이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그 다른 학과로 갔다가 이 학과로 간 학생들이 그 학과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다른 학과로 뭐 가볼 만한 학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들이 이제 환승학부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자유전공학부로 아예 안 왔던 학생들, 이 학생들이 그렇다고 다른 학과로 전과하고 싶지도 않은 학생들을 지금 자유전공학부로 모아가지고 이 학생들을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교양 수업만 듣고 졸업을 시키고 학위도 교양학 문학사 자격. 제가 우리 학교에 너무 대외비를 많이 얘기하나요? 뭐 그런 정도.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두 군데 학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강원대 자유전공학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한 2, 3년 전 자유전공학부 전체 전국 이제 무슨 우리 학술대회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강원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유전공학부를 확장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조사를 해보니 이분들은 이렇게 1학년 때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1학년 하면서 유형 1 형태인데 학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자기 설계 전공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강원대에서 자기 설계 전공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기 설계 전공으로 보시면 데이터 기반, 지역 혁신, 디지털 인노베이션, 과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과학기술, 융합 커뮤니케이션, 휴먼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학생 설계 전공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식의 자유전공학부 운영이 교양교육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는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잘 아시다시피 어쩌면은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이 여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자기설계 학생의 지도 교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은 단적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소위 학사 전문 지도 요원 그 명칭을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교수는 교수대로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어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해야 됩니다. 아마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굉장히 많은 성과들도 내고 하면서 더 입학 정원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앞부분에 총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학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 학생들은 많이 데리고 오고 싶은데 재정은 문제가 된다. 즉 학교를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자유전공학부를 이를테면은 제대로 학생 설계 전공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여기는 엄청난 수요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의 취지에서 보자면 굉장히 훌륭한 제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모집 인원을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을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자유전공학부가 정말 자기 설계 전공으로 교육의 혁신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이어나가면은요, 이렇게 지금서 보시면은요, 서울대 과정을 하나만 더 보시면은 지금 이제 문이과 통합시켜놓고 창의융합, 자기주도형 등등 굉장히
그야말로 융합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적은 소수 인원입니다. 그 뭐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 강좌에 교수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팀 티칭을 한다든지 강좌 자체만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건 이런 뭐랄까 비효율, 고비용 구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재정 지원에 목매고 있는 대학들이 자유전공 학부를 하면서 과연 이와 같은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제공할 하고자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학부 교육과정에 통합과 융합을 지향하고 있는 교수들이 많은 경우에 또 실제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교양교육 전담부서가 그러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을 예로 들면 창의융합대학 안에 자유전공학부가 있고 또 교양학부가 따로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창의융합대학이라는 하나의 단과대학에 있지만 이것은 거의 조직적으로 따로 놉니다. 뭐 이렇게 다른 학교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교양 교육 교양교육원 이런 형태의 별도의 조직이 있고 또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적으로는 서로가 되지만은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자유전공학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전공학부 교육이 지속된다면 교양교육은 취업이나 취미생활을 위한 단순한 실용교육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들을 함께하면서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좁은 의미에서 인문학 관련된 학과들의 경우에 학과로 존속 가능성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순수학문 진흥과 이 분야에 관련된 연구자료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교양교육에서 헌신해왔던 분들이 과연 이 교양교육 자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지위가 동시에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학교에서 이 지금까지 교양교육을 담당해왔던 분들이 자유전공학부가 확대되고 하니까 니네들 지위를 향상시켜 줄 것인가? 난망합니다. 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뭐 아마 이렇게 일부 대학들은 지금서 교양학의 학위 과정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미래에는 그 교양학 과정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교양학 과정을 만들면 현재 교양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지위는 확장될 것인가? 경성대학교의 이제 교양 학위 제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인문학과 관련된 분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융합 인문학이라고 교양학 학위 중에서 융합 인문학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 안에서도 교양과 관련된 강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어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를테면 융합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교양으로 발전적으로 교양학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경남대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기존의 학문 체계 안에서 그 어느 학과에도 이를테면은 적절하게 그 졸업하기 쉽지 않은 학생들을 또 하나의 이를테면은 모아놓는 학교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저수지 같은
곳이 아닌가. 그냥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교양학을 이렇게 독립된 분과학과로서 석정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표현을 조금 수정을 했었는데 이게 수정한 걸로 안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독립된 분과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테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아카데믹한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학술진흥재단의 분류표상의 문제입니다. 학술진흥재단의 분류표상의 문제를 제가 왜 끌고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우리 교양교육을 담당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학부에서 교양학으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학문적 배경으로 보면은 철학하시는 분들, 문학하시는 분들,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 하시는 역할들은 이분들이 교양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연구재단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연구재단에 지원을 하자니 자기 전공 영역에서의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과 실제 교육하고 있는 것 간에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구재단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학문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면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학문적으로 그야말로 학술적 관점에서 교양학이 학문분과로 성립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논쟁과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 대한 학술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교양학은 연구재단의 학문 분류표상에서 당연히 이럴테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럴테면은 그 나은 위치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논의와 하고 전혀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학술적인 논의와 약간은 독립적으로 이럴테면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교양에 대한 요구들은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교양에 대한 요구들이 이를테면은 대학의 재정 지원, 대학의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교양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실질적 지위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대학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줄 것인가? 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양 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교양 연구자로서, 교양 담당자로서의 어떤 다양한 지원의 방안들을 이를테면은 정부로부터 기대한다면은 연구재단에 이를테면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학술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발표가 많이 불비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짤막하지만 나름대로 강렬하게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원선 선생님이 제가 아까 강한 교양이라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었던 거에 대해서 교양학이라는 걸 가지고 아마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이 차원이 아니라 교양이 전국의 차원으로 가고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 교양이고 이게 강한 교양의 방향이지 않느냐. 근데 가시밭길이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토론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들고 표시를 하시면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박일호 선생님 뭐 이제 화면을 키셨는데 여기 질문을 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오랫동안 교양교육에 저기 애정을 갖고 해오신 원로시니까 좀 한번 좋은 제가 지혜로. 하다가 들켰네요. 어, 제가 며칠 전에 좀 이따 공유 드리겠습니다만은 교수신문의 칼럼에다 기고를 한 게 있어요. 예. 네, 뭐 보셨겠지만, 아니, 이게 무전공으로 입학을 시키지 말고 졸업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리버럴 칼리지 식의 사실 미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만 없습니다. 그래서 교양학이라는 게 될 수 있는가? 예컨대 구체적인 개별 교과목이 하나 있을 때 전공으로서 예컨대 철학 그런 거 없죠. 철학 일하는데 철학 개론 뭐 이런 식의 수업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공으로서의 교과목과 그다음에 보편 범용 교과목으로서 철학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논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학부 교육 전체를 뒤흔들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를 없애자. 학과는 있습니다. 학생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학생은 들어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요. 그게 진짜 무전공, 입학과 졸업이 같이 들어가야 학부 교육이 살아난다. 뭐 예컨대 뭐 더 필요한 고난도 지식이나 테크놀로지 같은 것은 스쿨 혹은 대학원에서 얼마든 할 수 있죠. 법과대학 뭐 의과대학 전문대학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사실 우리가 어떤 넓은 의미에서 그 현대 학부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디테일한 지식을 편향하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취업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뭐 맨날 그 입에 단 소리입니다만 비판적 사고, 창의적 능력 이런 것들을 학부에서 제공해주면 학과는 그대로 두고 학생들이 다 자기가 필요하면은 심도 높은 교과목이든 뭐 개론 수준이든 멘터가 붙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는 멘터가 붙어서 네가 뭘 하고 싶니? 그걸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개별화된 그런 커리큘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안내해주고 학생들이 그 길을 찾아가는 이런 대혁신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교양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부가 늘 제도를 만들고 대학은 거기에 허둥지둥 답변을 만들어가고 대책을 만드는 그런 접근보다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교양교육이든 뭐든 아카데미가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꿈 같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특별한 질문은 없으십니까? 저기 뭐 그러니까 정원석 선생님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워낙 이분이 소위 말하는 자율전공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셔서 다들 수긍이 되는 내용이어서 별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여튼 제가 박유로 예,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 회장님이 교수신문에 기고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그래서 또 저들 학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이 경남대 학생으로 졸업을 시켜라. 무슨 과가 아니라 그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었고 이게 과연 이제 또 그만큼의 우리가 급진적, 근본적 변화들을 할 수 있는 학교 내부에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것들이 일부 학교들이 지금 조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전면적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학교들은
소위 이제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많이 자유로운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지금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손동현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아니, 뭐 여쭤보고 싶다기보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더 근본적인 고민들, 이 고민들을 우리가 교양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고,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교양에서만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정말 보다 더 근본적 고민들을, 그래서 하여튼 그 회장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또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선생님 어떻게 질문을 해주시죠?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 예. 최성경 선생님. 예. 네, 안 하면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이렇게 그 자유 전공 혹은 무전공 지금 용어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 당시에 전공을 정하지 않느냐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도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렇게 칸막이 전공 정해져 있는 기존의 학과 중심의 학위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제 그 무전공 자유 전공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정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무전공 자유전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과정의 재설계가 제일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렇게 교양교육과정 재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 어떤 모델이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선생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이 정책 과제를 하고 계신데 그걸 저기 정원석 선생님한테 네. 주셨네요. 예. 해보시죠, 정원석 선생님. 네. 어, 제가 발표할 때는 많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토론이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교양 교육을 해가지고도 밥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정부에서. 대학이 해결하든지. 그러니까 지금서 뭐 이렇게 저한테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교양 과정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이를테면은 굉장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고,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렇게 뭐 발언권이 없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때로는 그냥 자기의 자신과 관련된 자기가 무슨 강의를 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인문 교양에 대한 비중들이 더욱더 축소되고 실용화되면서 이렇게 많은 이 전통적 교양 교육들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일단 뭐 대학에다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뭐 요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정부 정책에서 제가 아까 이, 이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 교양학이라고 하는 별도의 분류들이 조금 더 위상이 강화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같은 맥락인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마 연구과제들을 교양과 관련된 연구과제들을 훨씬 더 많이 선정하고 풀어놓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교양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이 강의에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교양으로 훨씬 더 연구로 확장되면서 실제로는 교양 발전에 거듭되지 않을까. 뭐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 예. 조심스럽다고 해서 도망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말리는데. 사실 이제 저들 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가 아주 운이 좋게 3년 전에 인문사회연구소 교육 연계형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1단계를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6월 1일부터 2단계에 무사히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또 좋은 조언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윤성주 선생님 정말 지난번에 재단 있는 분들한테 많은 어필도 하고 했는데 저들 연구소가 교육 연계형으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2022년부터는 아예 교육연계형 과제 자체가 인문사회연구소 과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연구 과제가 연구로서의 위상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그냥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 정책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릇되게 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윤석열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 어떻게 질문 예, 제에게도 기회를 하시죠? 주실 예, 정은상 선생님 같은 경남대네요. 예, 연구실 옆방에 계시는 정우 선생님이 오늘 발표를 하신다 해서 저도 많은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시청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 경남대학이 18년도에 개설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6년째 같이 또 정우 선생님도 중간에 또 조인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걸어왔는데 예, 자유종합부가 처음에 그 개설이 될 때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대학에서 생존적인 차원에서 입학 자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1년제로 모집을 해서 또 중도에 빠져나가거나 다른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의 그 빈자리를 뭐 메꿔주는 역할, 이 정도의 역할 그 이상도 아니었고 그 이하도 아니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뭐 자유종합부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도 또 중도에 탈락을 하거나 또 휴학을 하거나 다른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었으니까요. 예, 무전공 입학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언론 출판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학부의 사설도 썼는데 좀 약간 근시안적인 측면에서는 썼죠. 그러니까 우리 저희 대학이 무전공 입학에 대한 그 대책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우리 정 선생님이 아까 발표하신 여러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 교육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자유전공을 만들 때에는 2학년 4학기제를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매 학기마다 최소한 전공 과목으로 2과목 정도는 배치를 해야 자유전공에 걸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제 대학이 어떤 생존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결부되다 보니까 정원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이제 모집 중지된 학과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처우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종합부에 오는 교수님들의 어떤 교양과 관련돼서 혹은 과목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는 데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 실제로 그 학생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짜서 해야 되겠다. 뭐 아까 환성 이야기도 했고 자기 설계도 했고 또 교양학이라고 하는 또 위치도 있고 위상도 있고 아주 복잡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지 않겠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나온 이상은 뭔가 우리가 솔루션을 내야 되고 또 교육계에 몸담은 우리들이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오늘 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된 방안,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은수 선생님, 미안해요. 이런 질문을 드려서. 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다음에 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음, 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 교수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교육의 질하고 굉장히 이제 저는 중요하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분의 학문적 배경이라든가 또 지식의 양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대학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이제 학생과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건 교수인데 그와 같은 이 만남의 현장에 들어가는 교수가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제가 좀 이렇게 훌륭한 분도 또 많이 봤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 중에서 전공 수업을 할 때는 막 하시다가 교양 수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러려고 교수를 했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이런 그래서 물론 어떤 교육제도 학교에서 대우 이런 것들 같이 오래 가야 됩니다만 이 교양 교육에 임하는 분들이 이 교양 교육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교육의 질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가장 제가 볼 때 물론 다른 뭐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이를테면은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강시간 준비가 저절로 충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양 강의를 마치 이를테면은 좀그 주변화된 작업이 아니라 정말 교수로서 자기 삶의 인테그리티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그, 그 강의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죠? 예.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너무 그 교과서적인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정원석 선생님이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정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교양의 위기나 좀 교양의 애매성이 교양교육 담당자의 자기 정체성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비리스토리 하는 사람들하고 3년 정도 각 분야 사람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연구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게 미래 플래닝이에요. 플랜 A, 플랜 B. 그러니까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래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플랜 A, 플랜 B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려니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법 이걸 하는데 그분한테 배운 건데 예를 들면 교양이 왜 이전에 교양 교수들이 처우가 나빴고 자기 정체성이 없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등록금 내는 학생이 에 의해서 대부분의 대학이 유지가 되는데 교양대학은 자기 학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급여도 일반 기업보다 낮게 받거나 자기 정체성이 없었어요. 자기 학생이 없으니까. 근데 자유전공 학부가 생기거나 무전공이 생기면 적어도 1학년은
자기 학생이 있어요. 이게 변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전과 이후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의 기회고,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하잖아요. 이거 한번 스와트 분석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무전공 자의전공이 왔었을 때 교양한테 스와트 분석을 했을 때 음. 리스크는 뭐고 위크는 뭐고 스트롱은 뭐고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스트롱한 거는 이거예요. 조건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우리한테 나쁜 건 뭐냐면 사립대학 총장들이 대학 평가에서 교양교육의 25% 이거 풀어달라. 음, 음, 이건 여태까지 교양이 온실 속에 있었잖아요. 이 온실 속에서 이제 풍파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리스크야. 이게 만약에 돼버리면 교양대학은 이게 지금 자유전공에 의해서 해소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그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교양교육은 정체성 없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미래 플래닝을 한다 했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냐는 거예요. 플랜 A는 뭐고 플랜 B는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양학은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교양교육 가지고 이 교양이 자기 정체성을 하거나 생존했단 말이에요. 학문 생태계에서. 이제는 교양학이 되면서 자기 전공을 찾을 수 있는 자유전공 학부도 있고, 그 다음에 전공 교수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도 있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과연 그런 미래 시나리오를 교양교육 학회나 교양 담당자들이나 교기원이나 협의회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냥 풍지풍파가 오니까 어떻게 하면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냥 살아남을 거냐? 이러면은 이거 희망 없다는 거죠. 저는 나가는 사람이라 그냥 맘대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요, 미래 시나리오는 뻔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냥 뉴노멀 사회 때문에 미래 플래닝이 나온 거거든요. 이전에 답이 아닌 거예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저는 교양의 위치가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너무 주저넘게 원래 제가 발표하라는 걸 제가 정원수 선생님 떠넘겨 놓고서는 제가 지금 약간 흥분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정원수 선생님이 이제 조심스럽거나 뭐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선생님, 저는 좀 더 해야 됩니다. 뭐를 해요?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그 교양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 이거는 또 이제 뭐 교양교육 학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연구를 하시더라도 이를테면은 그야말로 실천적 관점에서 교양교육 연구자들에 대한 다양한 그 외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정부 방책. 차원 지원이요. 예, 지금 예. 아무리 달라고 해봤자 지금 줄 정부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남한테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가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그거 정신 있겠어요? 의과대학 저렇죠. 대학은 대학대로 힘들죠. 여기서 뭐가 감 떨어지겠냐고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지. 예, 선생님 실적으로 저기 그렇지 않아요? 윤성정 소장님 지금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아까 정원석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유전공, 뭐, 무전공 시대 이제 교양교육이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그 사회의 수요나 시대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을 만들어낼 거냐, 어떤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실제 대응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의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우리 학회지 4월 달에 나온 거에 보니까 김선희 교수님하고 이봉윤 교수님이 일본 대학의 물리 횡단 물리 융합 교육에 대해서 논문을 게재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이 실은 일본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대강화 이후에 교양교육 체제가 이제 허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소사이티 5.0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 인재의 양성,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과, 이과로 구분되어 있었던 고등교육 시스템 자체, 그거를 통합하고 융합하는, 횡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학생들을, 인재들을 길러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문부성에서 이제 정했고, 그걸 각 대학에 이제 내려서 그 각 대학들이 물리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물리 횡단 교육을 시도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전공이 됐건 부전공이 됐건 뭐 어떤 방식이 됐건 그걸 활용해서라도 어떤 특정 학문 분야 하나만 전공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를 횡단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의 교양교육의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통합교육, 융합교육 쪽으로 가고 학제간 교육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교양 교육 역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향 자체, 교양학의 어떤 정체성 자체를 우리가 이제 재정립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양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 정현재 교수님이나 한수영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긴 한데, 근데 일부에서는 교양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만들어서 아주 특화된 뭐 디지털 인문학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화된 어떤 전공으로서의 어떤 그런 살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공으로서의 살 길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리 교양학 자체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거는 어찌 보면 학제간 교육, 물리횡단, 물리융합, 통합교육, 그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일반 전공학과, 전공교육에서는 할 수 없는 아주 세분화된 특정한 학문 분야 하나를 깊이 파고드는 교육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분야를,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를 교양교육이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저희 학계에서 좀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길은 특정한 전공 교육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우니까 교양교육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잘 모르겠어요. 제 지난번에 포항공대 갔더니 포항공대는 부전공으로 융합 문명 전공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융합 문명 전공, 부전공이 있어요. 융합 전공 가운데. 사실 어떤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학제 간의 어떤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학계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교양교육의 정체성, 교양교육의 갈 방향,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털어놓고 방향성을 찾는데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박일우 선생님. 예. 어, 지금 윤 소장님 하신 말씀이 결국은 이제 융복합, 따지고 보면 교양이라는 게 물리 통합하면요, 기초 학문은 다 하자. 제가 이야기하는 무전공 학부 전체는 그냥 통합교육이다 하는 거하고 맥이 같습니다. 한 가지, 어, 지금 거의 김기봉 선생님께서 뭐 아예 뼈를 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태가 악화되면 한쪽에서는 희망이 보이기도 해요. 이 자리에 그 서울대학교 박성일 교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대학을 지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런칭될 것 같은데, 뭐 제 느낌에는 일본 ICU에 계시던 정일성 교수가 굉장히 그 이쪽으로만 활발한 그 총서까지 기획하시면서 리버럴 아츠, 이 현양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 분이 최근에 나온 책 보니까 서울대학교 연구소로 오셨다. 그 다음에 뭐 기사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제 느낌에는 이분이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초대학장이 되겠구나. 성균관대학 학부대학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가 학부대학을 만들면 이건 이제 또 뭐
좋든지든 간에 많은 대학들이 또 벤치마킹 할 것이고, 이게 낙수 효과가 벌어져서 지방대학에도 이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이 자리에 혹시 계시래요? 박승희 선생님 좀 모셔서 서울대학교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 교육과정 어떻게 짜고 있는지, 끝까지 무전공을 갈 건지 그 말씀 좀 들을 수 없을까요? 박승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직인 한두 군데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 서울대학 사례가 그 서울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모양이던데 아무튼 그래도 미래지향적이고 뭐 저기 아까 정원석 선생님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런 모든 대학이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의 샘플이니까요. 안 계신가요? 배우러 오셨는지 말씀 못 하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낙에서 한번 부르셔도 여기 아니 여기 쓰셨는데 안 하시네. 박성일 교수님 안 계신가요? 아, 그, 그 박성일이 아마 네. 그 박성일이 아니고 동명이인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다른 박성일 교수님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예, 있는데 예. 예, 나중에 나에서 한번 이분 부르죠. 정인성 교수 불러서 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서울대학교도 지금 아마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와서 하실 분이 그렇게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거기도 한번 이렇게 교양교육학회에서 한번 접촉을 해봐서 한번 하시는 것도 그쪽이 하나의 샘플인데, 네. 예, 또 다른 선생님, 되게, 이제 회장님, 저기, 카메라를 켜신 것 같은데, 정인보 회장님. 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걸 엑스트라로 지금 뭐 부산대학도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지금 학교마다 이제 다 날리고 부산대학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초미 관심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접촉을 해서 한번 그 자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선생님, 남진숙 선생님 뭐 이거 가지고 또 발표 학회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남진숙입니다. 사실은 저도 6월에 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 이제 이 무전공과 관련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원고를 다 넘긴 상태이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도 원고가 좀 짧아서 더 보충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건 학생이라고 보거든요. 학생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굉장히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아까 정원석 선생님 말이 저는 가슴에 되게 와 닿았는데,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양교육 내에서 같이 교양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양교육 학회라든가 교양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양교육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는 교양교육 하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우리 학교 선생님도 들어보고 타 학교 선생님도 들어보고 약간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기봉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강 교양으로 좀 가려면 저도 교양학이라는 그 학문 분류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시지만 지금 김혜영 선생님, 그다음에 김기봉 선생님, 저 박병철 선생님, 조혜경 선생님 지금 그 학술 그 분류 체계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조금 이견이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하나로 모으지는 않았는데 저는 아까 정원석 선생님하고 김봉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사실은 강한 교양 거기로 좀 밀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양교육을 맡았을 때, 교양에서 맡았을 때 이 첫 번째 학생들, 두 번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얼마나 잘 멘토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일대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잘 키워서 2학년으로 옮겨가는 거, 그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잘하면, 좋은 이 교양교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할 건데요. 만약에 그게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저 교양교육에 맡겨보니까 별로더라.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대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초기에는 30명 정도가 한 명이 관리를 했대요. 그리고 상담도 조금은 지금보단 많이 했는데 지금 학교가 자꾸 늘려서 지금은 막 많이 맞는 분은 45명, 50명도 붙어서 상담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저는 이게 약간 망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학생 관리를 안 하는 순간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은 학생 관리 별로 안 해도 애들이 자연스럽게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알아서 졸업하고 알아서 취업도 많이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각 대학의 학생 관리에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느 대학이나 이거를 성공적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학술 연구 분류처럼 저는 교양학이라는 게 아까 학문 체계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지만 자기 정체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김기봉 선생님이 전에 저희 같이 연구를 하면서도 말씀했던 거라서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런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제 생각대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의견 때문에 지금은 여기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좀 딜레마이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고민을 하는 중인데 거기에 정원석 선생님께서 좀 힘을 보태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정도로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양교육 학회에서 아마 발표를 하시니까 그때 또, 뭐 하는 네, 얘기가 있겠네요. 예. 네, 무전공과 관련해서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조혜경 선생님, 예. 예, 정원석 교수님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사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원석 교수님께서 솔직하게 이제 철학과가 없어지면서 자유전공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사실 자유전공으로 올 때는 이미 학과는 정해져 있어요. 예, 뭐 이공계 같은 경우에도 가는 과가 있잖아요. 쏠림학과. 뭐 문과 같은 경우에도 정해져 있고요. 솔직하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그랬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의 전공은 철학. 그리고 교양을 물론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언매칭 되는 게 매칭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물론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는 하십니다만은, 학생들은 사실, 자신이 원하는 전공 학과의 교수님들이, 멘토로, 그리고 또 지도를 해 주기를 또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정원석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교양교육을 오래 몸담고 계시니 저희의 원래 전공을 뭐 버려라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융합.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이 융합 전공 또는 융복합 교육 이것과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자기 설계 전공이라든지 전공에서도 융합, 통합, 복합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과 교양교육에서의 융복합 통합 교육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차별성을 갖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융합이 교양의 바위다, 내지는 교양만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이룩해 놓은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다시 1번과 2번 두 가지를 좀 엮어본다면 자유 전공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또는 학문이 아니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한 융합의 새로운 세계, 통합의 새로운 세계를 전공과 차별되게 어, 지도하지 않으면, 그 맛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유전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 더 양극화가 심해질 뿐이고 쏠림이 심해질 뿐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세 번째가 돼버렸네요. 예, 세 번째는 사실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사실 교양대학이 있는 학교들이 꽤 많죠. 6, 70% 됩니다. 그러니까 전담기구, 독립기구. 2001년도 대교협에서 이제 교양교육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 이후에 그걸 권했고, 지금 현재 아마 대부분의 대학이 교양 전담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뭐 학부, 자유전공 학부가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별도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양교육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양교육은 교양교육만 해라.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우리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별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를 따져보면 사실 교양전담기구에 소속된 그 교수님들께서는 아까 정원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 지도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교양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정말 황금과도 같은 신입생들을 맡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무기로 할 것인가? 교양만을 하던 교수님들에게 이 학생들을 내어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저도 자유전공 소속입니다만은 교양교육 과목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권리를 주지 않는 이상 상당히 이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자유전공학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대학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드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이제 흐름은 교양대학 밑에 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 소속으로 직속으로 놓거나 아니면 요즘 그 단대 간의 통합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대를 만들면서 거기에 자유전공학부를 넣든지 그러지 교양대학에 새로 넣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대학이 원하는 것은 교양과 이별할 결심입니다. 이거는 냉혹한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랬을 때 우리 떠나가는 그 자유전공을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차별된 뭔가 새로운 비전과 플랜과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거기에 지금 딜레마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딜레마에 대한 답을 한번 네. 해주시죠, 정원석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근데 교양학부에 지금 자유전공, 이거 무전공을 넣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다르마 칼레지 밑에 우리는 그 무전공 이름이 열린전공학부거든요. 그거를 넣기로 확정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29명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은 세팅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그 229명, 아까 300몇 명이라고 이제 정원 선생님 하셨는데, 그건 이제 저쪽, 그,
예, 그 네. 계열별로 뽑는 거 뺀 나머지 인원이 229명이 이제 저희 다르마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다음 달부터는 세팅이 들어가서 뭘 하든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같아요. 그런 걸 보면 학교마다는 조금씩 다르지 않나 싶어요. 어떤 학교는 자율전공 학부를 만들고, 어떤 학교는 교양교육 밑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씩 이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학교의 어떤 사정과 연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이제 오늘 발표 자료 중에 있던 모 대학의 그 자유전공학부 학부장님을 우연히 또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 자유전공학부장님한테 교양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는 별개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제가 교양교육에 목담고 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그분만 하고 계신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서 조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정말 시기적으로 빨리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뭐 서로 합의된 이별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이별을 통보하고 그냥 이별을 선언하고 그냥 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만 느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아까 제가 미래 시나리오를 좀 공포 시나리오로 갈 필요는 없지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지금 25%의 학생을 기존에 있는 학과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폐과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폐과가 된 교수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유전공 학부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양하고 파이 나누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양 대학 내에서 새로운 교수들이 오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교과목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교양대 내에서 교양의 입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거든요. 교양에 자기 정체성이 없다면 이렇게 될 상황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은 호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 교수도 오고 교과목도 와요. 그게 호수죠. 호수가 돼서 우리는 2학년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있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혜경 선생님 말처럼 헤어질 결심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헤어질 결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교양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수세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회로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너무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일반적 경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공유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뭔가 좀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외경 선생님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그러니까 뭐 이 자유전공학부에 오는 학생들이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니네 나중에 돼가지고 과를 찾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기과에 갈 수 없었던 학생들이 지금 일단 왔다가 여기 자유전공학부 오면은 니네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다 보내준다. 성적하고 관계없이 이 당의정을 발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미래는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와가지고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철학하겠다고 나설까 제일 걱정이에요. 철학해가지고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대학 입학을 할 때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자유전공학부에서 와가지고
교양도 듣고 자유전공학부 수업도 듣고 하면서 전혀 또 다른 세계를 꿈꾸는 학생들도 꽤나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자유전공학부로 김규용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 중지된 학과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이분들이 본인 과목을 가지고 오시긴 하겠죠. 일부는. 그런데 이분들이 학과에 소속돼 가지고 강의를 하실 때 학생들을 만날 때 그때의 멘탈리티를 자유전공학부에 가가지고 와가지고도 계속 된다면은 그럼 자유전공학부가 하나의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자유전공학부 자체만 입장에서만 생각하더라도 이분들이 여기 자유전공학부에 와가지고 자유전공학부의 식구로 녹아들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저들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저들 자유전공학부로 아마 내년에 6분이 새로 오실 텐데 다 뭐 기존의 학과의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추천할 만한 입장에 있지도 않다.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융화하면서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와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본인이 전공에서 하던 거를 약간 낮춰가지고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과라는 보호벽 이런 걸로부터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면은 이분이 교양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그 교양과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공포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뭐 좀 철학 공부했는 표시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은 어떻게 배우는가 해보면서 덕이 유득한 인간이 된대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교양하고 자유전공하고 와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 변화가 뭐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자유전공에 들어오시고 또 교양의 일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교양의 의의들을 새롭게 아마 인식하게 될 겁니다. 시간들은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자유전공과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분리되고 대학 구조상에서 뭐라고 그럴까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떤 캐릭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주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교양교육을 어쩔 수 없이 삶의 문제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아무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교양교육에서 융합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아, 저도 뭐 융합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연구과제들 융합 관련된 연구과제들도 하고 융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그 교양에서의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전공 공부하시면서 거기서 깊은 선생님들 배경학문으로 연구하셨던 부분들을 교양 맡으시면서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시는 노력, 제가 좀 금방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절제된 방식들이 교양교육에서 막 이것저것 막 좀 표현이 좀 거북합니다만 어설픈 섞어치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훨씬 더 심화된 것을 절제되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결코 교양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뭐라고 그럴까 막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우리 김규봉 선생님 뭐 같이 다 이렇게 이거 정말 공감하실 텐데 연구 자체도 어려운 건데 수업 시간에 가가지고 막 대학 들어온 팔팔한 청년들한테 뭐 융합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은 이 학생들은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교수들 자신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교양교육 학회 안에서 교양교육 연구자들 간의 고민들이 많이 좀 더 공유가 되고, 그리고 학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남진숙 선생님께서 학생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중요한 주제인데, 이 부분은 정말 그 남선생님 발표를 듣고 한번 더 우리가 그 깊은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발표 준비하면서 학생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를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 네. 예. 다른 선생님, 뭐, 박병철 선생님,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랫동안 이 주제 하셨는데, 예. 네, 정원섭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정원섭 선생님도 그렇고 김기몽 선생님도 그렇고 대체로 이 지금 변화에 대해서 낙관적인 기대나 예상 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비관적인 생각도 또는 플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혜경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자유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를 많은 대학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한 10여 년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3, 40개 대학이 넘는 곳에서 자유전공학부를 했었고요. 대부분 이제 1년 정도 공통 과정을 한 다음에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들이. 그래서 이게 새로 됐을 때도 뭐 교양 위주 또는 뭐 리버럴 아츠 위주의 어떤 그런 전공을 정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과거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학 본부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교육부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모든 대학에 강요하다시피 할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거죠. 뭐 학생들한테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하나의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다전공도 해야지 되는 사회가 됐다,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또 뒤집어 생각하면은 경쟁력 없는 학과나 전공은 이제 보호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력 없는 학과나 전공들은 무너질 텐데 그럼 거기서 교양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교양학은 또 생소하거든요, 사실. 생소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고민이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전공 체제로 가서 뭐 하나의 전공을 하고 교양학에 해당하는 전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자율전공이 돼서 교양이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연히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별 준비나 진정 검토가 없으면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지난 10년 동안 뭐 에이스 사업 등등 해가지고 교양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대학들이 변해왔는데 오히려 그렇게 지금까지 넓혀왔던 그 영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예. 예. 뭐, 특별하게 정원석 선생님 뭐 답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낙관이냐 비관이냐라는 것은 이제 생각은 비관적으로 해도 행동은 낙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제가 작년에 문체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생학교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하고 했어요. 그 주로 이제 플래닝 하는 사람들하고 했는데요. 덴마크 폴케 호이스콜레. 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안학교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거 하면서 본 건데, 갭이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갭이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애들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 한 번도 안 쉬고 가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유럽은 갭이 있잖아요. 이게 대나무 마디처럼.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이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뭔가 저기 쉬는 시간 속에서 쉼과 전환의 공간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경쟁에 시달려가지고 이 교육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이제 아마 기리의 인문학 다음에 이거를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정책 과제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1학년 애들 교육을 해보니까 너무 싫어요. 애들이 와서 자고요. 아무 생각 없이 과목 듣고요. 전혀 훈련이 안 돼. 대학이 뭔지도 몰라요, 얘네들이요. 근데 얘네들이 와서 자유전공 확보해서 전공 가기 위한 중간 뭐 그냥 애매한 상태에서 있는 걸로 하면 얘네들 인생 전 망한다고 생각해요. 연옥이에요, 연옥. 천당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인가 연옥인데요. 얘네들한테 대학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요. 고등학교까지 인생이 뭔지 몰라요, 얘네들이요. 그냥,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너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대학 가르쳐 줘야 되고요. 얘네들한테 일종의 교양교육이 갭 이어를 해서 얘네들한테 한번 쉼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저는 우리나라 교육 희망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제 대학 졸업한 다음에는 또 취업 전선에 가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 1학년 때 이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 자유전공이 어떤 우연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알아요.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 가면 애들이 경쟁. 그러니까 폴케 호이스컬레의 정신은 뭐냐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얀테의 법칙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잘나게 아니라 누가 못해요. 그러면 즐거워할 게 아니에요. 걔 가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 되면요. 우리 너무 불행하거든요. 그러면 대학에 온 학생들한테 어느 전공이 이걸 하냐고요. 이 자유전공을 전공으로 가는 연옥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면 여기는요. 엄청난 경쟁이 가장 치열할 거요. 긴기학과 가려고? 이렇게 하면요. 저는 희망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교양에서 정말 교양교육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낭만적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아까 정원 선생님 대학이라는 게 뭐냐? 교육이라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자유전공이고 교양교육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저기 떠들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윤혜경 선생님 저기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걸 주관하신 교수님이시라.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규봉 교수님께서 사회를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예, 잘 봐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정원석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예, 여러 질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드릴 말씀도 있고, 이렇게 뭔가 질문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예, 좀, 예,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석해주신 분들께,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한번, 네, 또, 저희 6월 22일 날, 네, 동의대학교에서 이제 충기 학술대회를 하는데, 예, 그때 또 뵙고, 여러 가지 또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김국은 교수님, 네, 마무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혹시 네. 민기사 선생님 말씀 안 하셨는데 잠깐 저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실게요. 없으세요?
이길상 교수님. 예, 여기 뭐, 괜찮습니다. 많은 경험을 예, 많이 접했습니다. 예, 제가 너무, 이게 전환이 안 된 상태에 와가지고 사회를 봐서, 좀 약간, 카오스, 이거 좀 정신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도 빼먹고,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앞서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 두루내에서 한번 특집으로 해볼까 합니다, 지금. 8월호 두루내에서 아, 자담회하고 광장을 한번 꾸며봐서 편집회의에서 한번 해서 두루내에서도 한번 이걸 가지고 좀 한번 공론하거나 한번 생각해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수렴이거나 아니면 다양성들을 공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입장과 관점과 이거를 우리가 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